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경매 실전 투자 전략.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이죠. 여러분 이제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걸 좀 시작합니다. 일단 21년 경매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저는 이제 PTS 파트너스 대표이사고요. 우리 같은 교수님들하고 우리 유명한 이번에 이제 다음 단계 이 방송할 교수님들하고 이제 같이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내가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도 자주 뵙겠습니다. 자, 첫 번째 1강은요. 2021년 경매시장 예술과 투자 전략 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택까지 주택 경매 투자까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2강에서는 상가하고 토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짧은 시간에 좀 전달을 해야 돼서 뭐 군더더기 없이 진행할게요. 자, 제 소개 드리면 뭐 제가 경매 일을 합니다. 사실 저 경매꾼이에요. 경매꾼인데 뭐 공부도 많이 하고 자격증도 이렇게 했는데 뭐 중요한 거 없고요. 여기 두 번째 줄에 부동산 경력 전 종목 다 낙찰 받아보고 뭐 많이 했다. 요 내용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 보고 공부한 거 하고 강의하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실무가 어쩔 수 없습니다.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좀 말씀드리고요. 나머지는 뭐 이렇게 경매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할 필요는 없다. 부담 덜어드리겠습니다. 자, 제 소개는 간단히 넘어가고요. 일단 이 그래프가 하나 있어요. 생뚱맞게. 근데 되게 간단해요. 자, Y축은 가격, X축은 시간. 시간에 따라서 가격이 어떻게 변하냐 그래프죠. 아주 그냥 어설프게 하나 제가 그리겠습니다. 이게 잘 그려져야 되는데 제가 이거 지금 한 5년째 그리거든요. 그릴 때마다 마음에 안 들어요. 자, 그려볼게요. 자, 이게 무슨 그래프죠? 이게 부동산 가격 그래프입니다. 되게 무식하죠. 뭐 그러냐. 아니, 상징적 의미로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어쨌든 가격은 올랐죠. 이 시점을 길게 놓으면 이거 뭐 1980년대로 무조건 맞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오름세는 있었고 내림세도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올랐다. 이게 부동산 가격 그래프입니다. 그냥 우리가 개념적으로만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건 뭘까요? 이 그래프는 눈치 빠르신 분은 눈치챘을 수도 있어요. 경매시장 그래프입니다. 이거 경매시장 그래프예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경매로 사게 되면 일반 시세보다 분명히 이 정도 싸게 사죠. 당연하죠. 우리나라 경매는 무조건 싸게 사는 게 맞아요. 시세보다. 왜냐하면 불편하잖아요. 권리분석 해야 되고 명도 해야 되고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매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매는 시세보다 싸게 사는 게 맞다. 그렇죠? 시세보다 비싸게 사는 건 잘못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요. 그래프가 조금 찌그러졌네요. 자,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자, 이만큼 싸게 샀어요. 잘 샀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어때요? 이 정도밖에 싸게 못 샀죠. 차이가 조금 줄었죠? 더 올라가니까 아우, 이제 별로 안 남네요. 별로 안 남아. 이쯤 가니까 어때요? 이게 무슨 경매로 사나 매매로 사나 가격이 별 차이가 없어요. 요 시장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꼭지 과열 시장입니다. 자, 그렇죠. 근데 이 그래프를 우리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작년, 재작년에 그렇게 많이 오를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아파트가. 그렇죠. 자, 그러면 경매의 역할은요, 여기서 싸게 사는 역할이에요. 그게 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이 오르면요, 일반적으로 오를 때는 계속 오를 가능성이 더 높은 거예요. 확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경매 가격이 어때요? 높아집니다. 낙찰 가격이. 그래서 시세하고 점점 가까워져요. 그래서 거의 그게 달하면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낙찰 가격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이게 경매 그래프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떨어질 때는 어때요? 떨어질 때는 이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요. 이제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가격이 자,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요만큼 싸게 살 수 있죠. 그렇죠? 가격이 더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질까 봐 무섭습니다. 그래서 경매는 더 싸게 사요. 이렇게 싸게 삽니다. 자,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격이 오름세일 때는 경매로 많이 싸게 사기는 어렵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상승세고 힘이 있기 때문에. 반면에 내림세일 때는 어때요? 점점 더 싸게 살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이럴 때 사고 싶죠? 예, 그러면 많이 올랐죠? 자, 많이 오르잖아요. 여기서. 자, 요때 샀어요. 이 금액은 어때요? 일정하죠? 이 금액은 안 변하잖아요. 이 금액에 샀으니까. 여기서 팔면 대박이잖아요. 대박이죠? 이게 근데 이 시점 우리가 잘 못 맞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매는 언제 들어가도 사실은 문제는 없습니다. 가급적 이럴 때 들어가면 좋겠지만 내 마음대로는 안 돼요. 근데 최의 경우 이럴 때 들어가도 제가 이걸 좀 급하게 그려놔서 그런데 사실 이렇게 크게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부동산이. 그래서 시간만 지나면 결국은 회복해서 최악으로 샀더라도 시간만 지나면 회복해서 수익을 얻더라. 이게 여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지내왔던 경매의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싸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굉장히 의미가 크죠, 여러분. 자, 우리가 거래할 때 취득세도 많이 올라가지고 정신이 없죠? 몇 주택이나 따라서 달라지고 지역 따라 달라집니다. 자, 이 거래 비용이 들면요, 부동산은 무조건 올라야 본전이나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거래 비용이 안 들면 어떻습니까? 조금만 올라도 그만큼 수익이 생기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경매는 어때요? 일단 시세보다 싸게 사죠. 거래 비용은 커버하고도 남잖아요. 아무리 경매가 비싸게 낙찰받는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경매로 사게 되면 떨어지지만 않으면 최악의 경우 조금 떨어져도 이익은 얻을 수 있다. 이게 경매의 가장 큰 장점이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 경매 이해할 때요, 여러분. 어차피 이때 사서 이때 팔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수익이 생기죠. 어마어마한 수익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수익을 낼 정도의 부동산이면 굳이 경매를 안 사도 돼요. 자, 이게 왜 이렇게 수익이 커졌죠? 일반 부동산 자체가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이 길다는 건 장기 투자죠. 장기 투자로 살 때는 선택의 폭도 넓기 때문에 일반 물건을 사셔도 돼요. 자, 그러면 장기 투자로 살 때는 일반 물건이나 경매 물건은 별 차이가 없다. 왜 그러냐? 경매는요, 요 한번 샀을 때 요 차익 있죠? 여기로 역할이 끝난 겁니다. 그 다음은 어때요? 다 누구한테 맡겨진 건죠? 부동산 시장에 맡겨진 겁니다. 우리가 살 때는 경매를 사지만 팔 때는 부동산 매매 곡선, 부동산 시장에서 팔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매는 싸게 산 역할로 소임을 마무리한 거예요. 이제 다시는 경매는 나타날 일이 없는 겁니다. 부동산으로 전환된다. 이런 측면만 감안해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경매 스킬 자체로 싸게 사는 방법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시장의 흐름하고 이게 무관하지가 않죠. 시장의 흐름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우리가 그래도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측도 해보고 투자 전략도 해볼게요. 자, 2021년 경매 시장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결과부터. 낙관적입니다. 자, 어떤 측면에서 낙관적이냐? 자, 그 말씀 드릴게요. 주택은요, 실소유자는 여전히 매력적이에요. 특히 아파트. 두 번째, 수익형은 일부 강세. 다음에 토지도 일부 강세. 주거용은 강세나 보합. 이렇게 정리했어요. 이게 결과입니다, 오늘. 자,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했고, 어떻게 종목별로 접근할 것이냐는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2020년 경매시장 결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주거용. 여러분 다 아는 스토리라서 과거니까 짤막짤막하게 할게요. 2020년 주거시설 낙찰가율. 아이고, 83%. 엄청 높은 거예요, 이게. 자, 이게 지난해까지 이어져온 하락세. 이게 무슨 얘기냐니까 이게 2020년에 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에 하락도 좀 있다가 19년 5월 기준으로 해서 이제 엄청나게 올랐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반등했고 아파트가 그냥 아주 난리를 쳤죠. 2020년 12월 아파트 다세대 단독 최고 경쟁 기록하고 서울은 뭐 대폭 상승, 수도권도 같이 대폭 상승, 이주 지역은 또 상승. 이게 지금 결산이에요. 이거 과거 얘기하는 겁니다. 불과 한 달 전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상업용은 어때요? 2019년 비해서 다소 호전. 제가 2020 경매 투자 전략을 찍었어요. 작년 요맘때.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상가는 나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의아해 하셨습니다.
경기가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상가는 경기를 많이 타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뭐까지 닥쳤죠? 작년 초에 코로나까지 닥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상가가 폭락했어야 되죠. 물론 많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상가들이. 근데 폭락하거나 그러지 않고 지금 버텨오고 있죠. 그 이유가 조금 안타까운 얘기가 있는데 진짜 어려운 분들은 임차인들이에요. 그리고 소유자들도 물론 어렵습니다. 은행 이자도 뭐 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진짜 어려운 분들은 사실 임차인이고 투자 수요가 계속 늘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주 작은 월세 수익이라고도 얻으려고 하는 투자 수요가 계속 늘어납니다. 왜 늘어나요? 유동성이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아주 작은 수익도 서로 가지려고 싸우는 쟁탈전이 계속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가장 매달 월세 나오는 상품,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이 수익형이 됐던 거죠.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오히려 가격 측면에서 낙찰가 측면에서는 호전됐다. 이 말씀 드리고요. 토지는 매년 비슷해요. 비슷하고 조금씩 조금 그러니까 나아지는 조금 더 흐름이 좋아지는 그런 추세입니다. 자, 그래서 소폭 상승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 뭐 2020년이지 불과 우리가 보름 한 달 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자, 계속 그 연장선에서 우리가 21년을 맞이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얘기 그래프로 간단하게 표시해 보면요. 요거는 복잡한 건 아니에요. 요 파란색 그 바가 경매 물건수입니다. 많이 나왔냐, 조금 나왔냐. 그다음에 요 빨간색 있죠? 이게 감정가 대비 낙찰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우리가 낙찰가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정가는 뭐 시세를 준해서 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낙찰가율이 높을수록 경매 경쟁이 높고 비싸게 낙찰을 받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낙찰가율을 보세요. 우리가 너무 과거는 볼 필요 없고요. 근래 들어서 어때요? 2019년 올랐고 20년도 어때요? 이렇게 오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21년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네? 자, 보세요. 화살표 요거는 제가 그린 거예요. 출처는 이제 지지옥션에서 갖고 온 건데 요 화살표는 제가 그린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기울기가 상향이죠. 상향이죠? 요 각도 보세요. 요 정도는 그래도 조금 강세지 않겠냐라는 측면에서 표현을 했고요. 이게 예측입니다. 다음 이번엔 뭐예요? 주거용이에요. 주거용. 요거 조금 어때요? 상승세가 거의 비슷하게 막 좀 강력하게 오르는 걸로 해놨죠. 그러니까 아까 그래프는 뭐예요? 아까 그래프는 경매시장 전체고요. 이 전체로 보면 이게 모든 물건이 다 합쳐져 가지고 우리가 참고만 하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좀 데이터를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목별로 나눠서 봐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자,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가 그럭저럭 가죠. 이렇게 예측을 해봤고요. 다음 상한용도 이거 분명히 우상향이죠. 일자는 아니죠. 내려가는 건 더더욱 아니고 분명히 오르게 제가 그린 겁니다. 주택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강하게 상승세를 그래도 강하게 버티면서 약간 상승하지 않겠냐 이렇게 본 거고요. 다음에 토지도 어느 정도는 토지는 원래 막 그렇게 급격한 상승이 없었어요. 그래서 토지도 조금 상승세로 마무리되지 않겠냐. 이게 2021년에 대한 저의 예측입니다. 이 예측이 맞으냐 틀리냐 또 내년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점검을 하겠죠. 그러면 작년에 한 거 사실 다 맞았는데 제가 주택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주택이 제가 조금 오를 것 같다 그랬는데 경매 시장에서도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고 특히 지금 12월 코로나 때문에 경매 법정이 좀 덜 열렸거든요. 거의 안 열렸어요. 2012월 말쯤에는. 그래서 일단은 가장 최근 12월 중순 정도의 낙찰가로 봤을 때는 엄청난 경쟁이 있고 낙찰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발표가 날지 모르겠지만 법정이 좀 열릴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열리면 아주 이제 큰 시장이 한번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후단에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2021년 경매 투자 핵심 팁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립니다. 너무 많이 풀렸고요. 앞으로도 풀릴 거예요. 그리고 이 시장이라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상황입니다. 이 유동성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이런 말도 있었죠. 유동성이 코로나를 이겼다.
뭐 이렇게 예, 역시 돈은 풀면 네, 돈이 돌긴 도는 것 같습니다. 많이 지하로 잠기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유동성이 증가되면 뭔가 해요. 그 돈 가지고. 자, 그래서 유동성 증가와 저금리, 네, 금리가 낮으니까 대출받아서 투자하기 참 좋은 환경이죠. 자, 이게 전체를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2021년도도 계속 되겠죠. 금리가 확 오를까요? 금리가 오르면 안 되는 이유가요. 금리 오르면 그나마 버티는 기업체마저도 마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회복 기미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이상 금리를 올린다거나 하기는 어렵지 않겠냐 말씀드리고 다음에 유동성은 뭐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계속 대출도 해주고 자금이 많이 풀리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토지도 또 자금이 많이 풀립니다. 그럼 토지에서 또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임차인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산 수익 쟁탈자이다. 이게 그 얘기예요. 이게 이제 주거용보다는 아직까지는 상업용에 많이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월세 수익을 갖고 싶어서 안달이다. 제가 한 15년 전에 일본에 혼자 여행을 갔었어요. 그래갖고 일본 상황을 이렇게 보는데 일본 그 당시 수익률이 어땠을까요? 집이든 상가든 수익률이 엄청 작았습니다. 1% 2%대였어요. 근데 그거 하려고 서로 난리였어요. 일본에서도. 그때 그러니까 저금리 상황이면 우리가 마땅히 할 게 없기 때문에 요즘 은행 금리 너무 작죠. 진짜 그 이자 받아서 뭐 하나 할 정도로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3%에도 수익도 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안전하게만 하면 은행 말고 다른 쪽으로 안전하게 우리가 투자하고 수익을 내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것도 계속 쟁탈전을 벌이지 않을까. 안전한 상가, 공실나지 않는 상가는 계속 수익을 몰려서 우리가 정확한 표현으로 하면 기대 수익,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요구 수익이 작아지기 때문에 투자할 곳이 이제 한정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거꾸로 월세 수익 조금 얻으려고 쟁탈전을 벌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고 이런 상황은 저도 다 인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측을 했고요. 다음 그동안에 유예됐던 부동산 부실채권 대폭 증가로 경매시장 활성화. 이 코로나 때문에 좀 유예시켰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금융기관은 제가 어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긴 뭐한데 정부 정책에 굉장히 잘 따라요. 정부하고 좀 굉장히 교감이 잘 되는 기관이다. 정부가 하라는 대로 좀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많이 좀 이렇게 유예시키고 기다리고 했습니다. 이 코로나 영향도 있고 그래가지고. 근데 금융기관이 연체되는 채권, 그렇죠? 이거를 이제 빌려준 돈이죠. 이거를 계속 유예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 경매로 진행이 되는 거고 그 상황에서 오래 많이 갖고 있던 채권들, 그러니까 빨리 회수되지 않은 채권을 우리가 그냥 NPL이라고 해요. 간단하게 표현을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이 채권들이 많은 시장에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부실채권 시장은 굉장히 좀 커질 것 같고요. 다음에 부실채권이 커진다는 건 뭐요? 경매가 진행되는 건수가 많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매 시장은 분명히 활성화될 거다. 됐고요. 다음 부동산 투자는 언제나 가능하다. 최고의 시기는 아까 그래프 보셨지만 제일 쌀 때 사면 제일 좋죠.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렇죠? 근데 가장 쌀 때 살 때는 좀 많이 오를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래서 우리가 중단기 이렇게 표현했고요. 부동산 가격이 조금이라도 오를 것을 예측. 이것도 좋아요. 조금이라도 오른다고 확신되면 경매는 이미 싸게 샀죠. 거기다가 경매 역할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에서 조금만 올라주면 수익이 이제 2배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오히려 단기 투자도 괜찮다. 그런데 세금 때문에요. 이제 주택이든 뭐든 토지든 상가든 2년은 좀 보유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건 맞습니다. 자, 과거의 정책이 하도 여러 번 바뀌어서 그냥 지금 기준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주택은 1년만 있다 팔면 안 돼요.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 2년입니다. 일반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2년입니다. 자, 이제 다 2년이에요. 다. 자, 됐고요. 다음에 강보합 시장일 때 괜찮아요. 이때도 경매는 어때요? 아까 그래프 보셨지만 일단 싸게 사죠. 싸게 사기 때문에 그 차익은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강보합도 괜찮아요. 다음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가 확인되었을 때 이때는 사놓고 바닥 찍고 한번 조금 상승하는 것까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하락세라도요. 경매로 많이 싸게 사놨으면 조금 살 때보다 시세가 떨어져도 또 차익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이건 낙찰을 잘 받는다는 전제 하에 그렇고요. 이렇게 됩니다. 자, 요 정도 시장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 감안하셔서
앞으로 어떤 시장이 예측되냐라고 보셔가지고 지금 투자할 만한가 봤을 때 애지간하면 경매 투자는 그래서 예,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만 예, 이렇게 중단기, 단기, 예, 중장기 뭐 이렇게 막 나눠놨죠. 예, 이렇게 좀 나눠놨어요. 그래서 요거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예, 매각에 관한 의사결정을 좀 하시면 좋지 않겠나 예,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차를 물거가 지역 종목에 따라서 좀 다르게 적용되니까 예, 그건 참고해 주시라 하고 말씀드렸어요.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부동산 물건이 조금이라도 상승 추세라면 공격적 입찰 이거는요 맞아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면 그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그렇게 말씀드렸죠. 물론 추세가 꺾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래프를 보시면 추세는 조금 어느 정도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건 어떻게 해요? 예, 공격적 입찰이 뭐예요? 조금 입찰가 더 쓰란 얘기입니다. 네, 그래야 잡죠. 그렇죠? 이게 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다 투자를 하기 때문에요. 아주 일반적인 현상이 돼버렸습니다. 다음, 양극화 입찰 전략. 자, 상징적인 강남과 비인기죠.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양극화 제가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계속 더 심화되지 않겠냐. 모두가 지금 그렇게 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데는 더 좋아지고 나쁜 데는 더 나빠지고. 여러분 국토조합계 보시면요. 앞으로 몇십 년 후에 어느 도시가 살아남을지 대충 보여요. 거의 다 어디야? 예, 수도권입니다. 이게. 수도권, 뭐 부산 요 정도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양극화 되는데 이거 막으려고 정부에서 노력도 많이 하고 지금 뭐 지방 분권이니 뭐 지방 여러 가지 공기업 이전도 하고 하는데 이 흐름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쨌든 투자는 수익을 내야 되는 거니까요. 상징적인 강남과 비인기 지역이 있는데 비인기 지역은 버릴 수밖에 없는 거다. 자, 그럼 강남만 사냐? 여기서 강남이 아니고 무슨 강남? 상징적인 강남. 자, 그래서 우리가 작은 도시에도 면소재지에도 강남이 있죠. 여기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군청 사거리 앞에 1층 코너 이런 거는 군청이 이사 가지 않는 한 괜찮을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좋은 지역 위주로 투자를 하는 게 맞고요. 비인기 지역은 이제 좀 가급적 특히나 장기 투자를 할 때 비인기 지역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가격은 내가 팔 때만 오르면 돼요. 그러니까 사고 나서 떨어지는 거 자꾸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기냐 중기냐, 뭐 중단기냐, 뭐 장기냐 요거에 따라서 판단을 하셔야 되니까 우리가 너무 일일비 안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상징적 강남 투자하라 아까 좀 전에 제가 그냥 같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가 팔 때만 오르면 돼요. 경매 시장 확대. 자, 경매 물건수 증가 이거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이거 최근 얘기예요. 이제 이 실업자, 그렇죠? 다음에 자영업자, 대표이사 이런 분들. 소유 부동산이 나온다. 이 무슨 얘기냐면 경매는요. 경제가 조금 어려워진다고 경매가 확 늘어나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금리가 경매 물건수에 미치는 영향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논문들이 있고 이렇게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결정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봤더니 경매는 어떨 때 나오냐면 조금 가게가 어려우면 경매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아예 폭삭 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파산을 해야 경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경매는 부동산 가격보다 빚이 많을 때 이게 경매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산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뭐 부동산 경기가 좋고 가격이 오를 때는 경매 수가 좀 줄어드는 건 맞아요. 왜요? 빚이 어느 정도 있어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주니까 그 오른 금액에 팔면 빚이 충당이 되고 남거든요. 그래서 오름 시장에서는 상당히 경매 물건이 줄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주택 같은 경우에 어때요? 약간 오름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물론 수도권은 뭐 확실히 그렇고 지방은 뭐 보합인 경우도 많습니다만 지금 약세는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사실 많이 나올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일반 경제와 코로나 영향이 있습니다. 대부분 어떤 분들이 파산하냐면 월급쟁이나 직장인들은 크게 큰 사고나 뭐 크게 아프거나 도박을 한다거나 이런 일만 생기지 않으면 경매까지는 안 가요. 이게 파산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망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직업을 잃는 실업자든가 자영업 하시는 분들 완전히 빚 다 받을 거 받고 더 이상 못 버티고 이제 드디어 파산하는 거죠. 경매액은 넘어갑니다. 소유 부동산이. 다음에 조금 규모가 있는 회사가 망하면 이 대표 이사님들 있죠. 중견기업이라도 대표 이사님들이 집이 있어요, 보통. 근데
우리나라 그 대출 특성상 그 사람 인적 그 인적 보증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표를 좀 쫓아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회사가 망하면 대표 회사의 집까지 같이 경매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들 종합했을 때 아파트 가격이 좀 올라도 경매 물건수는 더 많이 나올 것이다. 예. 그래서 물건수 증가하고요. 반면에 또 우리 또 지금도 강의 듣고 계시잖아요. 예. 입찰할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올해가 좀 좋은 기회 아니냐 이런 판단하고 계신 분 많거든요. 그래서 입찰자도 어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별로 볼게요. 주택. 아유, 이 주택 너무 할 말이 많고 제가 뭐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고 드린 말씀 되게 많은데 그냥 간단하게 점검할게요. 자, 약보합에 그친 타 주거시설 낙찰가율 대비 아파트의 독주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디서?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지금 약보합에 그친 타 주거시설은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세대. 그러니까 우리 빌라라고 많이 표현하죠. 빌라나 단독은 약보합에 그쳤다. 이게 2020년 통계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이게 아닐 것 같습니다. 작년 이제 12월에 마지막에 경매 진행된 거 보면은요 엄청납니다. 지금 이 부분도 단독이나 다세대의 입찰 경쟁도 낙찰가율도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새해를 맞이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파트 낙찰가율은 너무 뭐 얘기 안 드릴게요, 여러분. 근데 왜냐하면 이게 지금 예민하신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집을 살려가다 못 사신 분들 너무 속이 상하고요. 사실 즐거운 분이 별로 없습니다. 한 채 있는 분들은 세금만 늘어났죠. 좋아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다음에 두 채 있는 분들은 그래도 하나 더 사놓기를 잘했네. 차익이 좀 생기나? 그런데 우리 자식이 둘인데 자식 하나 주면 어떻게 사주지? 세금이 또 2주택자로 갖고 약간 죄인 취급받네. 세금도 올라가네. 좀 불편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진짜 미소를 지으려면 한 3주택 돼야 되거든요. 이분들 지금 어때요? 골치 아프죠. 이거 팔고 빠져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제 이 앞으로 이 보유세이고 인상돼갖고 수천만 원씩 세금 내는 분들이 계실 텐데 오르면 물론 해결되죠. 오르면 되는데 하지만 당장 돈을 내야 되니까 상당히 부담이 클 겁니다. 자, 아파트 역대 최강이었다. 그렇고 다음 두 번째, 자 2021년 6월 1일 효과가 일부는 기대가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너무 지금 정책이 혼란스러운데요. 6월 1일 전에 그나마 세금 좀 덜 내고 팔 수 있는 기회를 줬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나오지 않겠냐라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 상승세가 여기서 매물이 좀 나오면서 거래가 좀 되면 상승세 꺾이거나 조금만 떨어지는 상황이 되면 경매 시장은 낙찰거울이 좀 바로 반영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금 싸게 시세보다는 확실하게 쌓이죠.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겠냐 생각이 되고 6월 1일 지나면 이제 또 동결효과 이거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는 건데 이 세금이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안 팔아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시장의 매물이 말라버리는 겁니다. 오히려 동결효과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법인 투자나 이런 거 다 무시막지하게 막아놨거든요. 다주택자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물건들을 받아주거나 사는 사람들은 무주택 실수요자 정도가 핵심 수요자인데 이 수요가 관건이에요. 이분들이 이제 매수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 전세 가격 어느 정도 되는 전세 사시는 분들이 조금 이제는 조금이 아니죠. 조금 많이 보태야 돼. 이제 또 전세가도 또 똑같이 많이 올라가지고 어쨌든 전세가에서 어느 정도 보태면 집을 살 수 있는 건 맞으니까요. 이분들이 수요가 얼마나 되고 실제로 구매를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아마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2020년 수도권 인구가 전국의 50% 넘어서 이게 뭐예요? 이게 양극화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경기가 대한민국 전체의 50%를 넘었어요. 언제? 작년에. 계속 양극화되고 있다는 거죠. 뭐 서울 인구가 좀 줄지 않았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서울이 줄면 뭐예요? 경기가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수도권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서울 경기 거의 다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지역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제 앞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양극화가 진행되니까 이게 분명히 수도권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죠? 다음 코로나하고 주택 자산 가격은 연관성이 좀 적죠. 보셨잖아요. 이거는 뭐 뭘 증명을 합니까? 작년, 재작년 이어서 계속 일어났던 일이고 작년에 코로나하고 뭐 주택 가격하고 어떻게 연관을 짓습니까? 그렇죠? 더 올랐는데. 다음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한 막대한 토지, 공중권 토지를 가지고 있다. 공공과 민간의 쉐어 관건이다. 자, 지금 새 장관님 나오시고 이분이 이제 공급으로 선회를 하셨는데 이분 원래 3년 전부터 공급하자고 어디에 서울시 내에 중요한 데에 공급하자고 공급 주장했었던 분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서 이런 말씀 드린 게 아니고 공공위원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정책이 무조건 서울은 공급을 안 한다 이런 거는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좀뭐 그런 식으로 흘러왔기 때문에 비난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뭐 공급으로 선회한 건 아닙니다. 사실 계획은 어느 정도 다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게 뭐냐니까 규제 완화가 우리가 이거 여러분 그냥 개념적으로만 이해하세요. 땅이 있죠. 땅이 있으면 땅 지표를 쓸 수 있죠. 지표 쓰는 거는 뭐 농사짓 습니까? 그렇죠? 근데 땅은 결과적으로 지하도 쓸 수 있는데 뭐 지하도 뭐 제한적이죠. 결국 땅은 이 공중의 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땅을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1,500%까지 올릴 수 있고, 그러니까 위에 공중 공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땅이 비싼 토지죠. 당연한 얘기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에 어느 공간만큼 쓸 수 있느냐는 키를 누가 가지고 있냐면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뭐 7층, 8층밖에 못 쓰는 땅이라 하더라도 정부가 규제를 풀어주면 그 2배, 뭐 15층, 20층을 질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땅값은 당연히 가치가 높아지겠죠. 땅값이 상승합니다. 그러면 정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땅값 오르는 거예요. 사실 서울에 공급 못한 것도 토지 가격 상승이 두려워서 개발 호재 때문에 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때요? 그래서 용적률 완화해서 막대한 공중권을 사실 실질적으로 국가가 가지고 있다고 말해도 있죠. 더 줄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으니까 요걸 더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땅값이 많이 오르겠죠. 많이 오르는데 오르려면 그거를 오른 거를 실행을 하려면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올라간 부분에서 일정 부분을 누가 가져가야 되죠? 정부 가져가야죠. 그냥 올려줬으니까 그 돈으로 다시 주택 공급하는 데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간 토지 소유자와 정부가 어떻게 쉐어해 나갈 것이냐 이게 모두의 고민이에요. 지금 공공 정책 짜시는 분들은 다 이런 게 고민인 것 같아요. 공공이 다 가져가려 그러면 공급이 안 될 거고요. 건물을 짓지 않을 거고 다음에 뭐 정말로 정부가 얼마 못 가져가면 땅 주인만 좋은 일 시키는 일이 되죠. 그래서 인센티브 제도라든가 임대주택 내지는 뭐 일반 주택 공급이라 하더라도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어떻게 쉐어할 것인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지금 공개가 된 상태고 많이 진행을 할 거예요. 제 생각에는 도심에도 반드시 공급을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 인구가 줄지 않아요. 이런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국가 인구가 주니 안 주니 이런 얘기는 지금 너무 빨리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급격하게 인구 감소가 큰 문제인 건 맞아요. 분명히 얼마 전에 통계에서 제가 2030년 봤는데 2028년 나왔더라고요. 요즘 또. 그러니까 그게 뭐냐니까 2028년에 인구가 절정을 이룬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한 8년 정도는 더 인구는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는 정말로 이제 인구가 줄기 시작하는 상황이 오는 거고. 근데 지금 늘어나는 것도 건전하게 태어나서 느는 게 아니고 태어나는 건 줄었고 노인들이 많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인구가 반토막이 난다 한들 서울 수도권에 그 반토막이 다 살고 있으면 서울 수도권은 떨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참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양극화 문제 때문에 그렇게 뭐 떨어지고 그런 일은 좀 적어 보인다. 저도 좀 이렇게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서울 수도권에 수요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공급을 해줘서 이 가격 상승을 좀 막아야 되는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절대 정책의 백은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예측입니다. 그리고 뭐 정책 완화 얘기 나오는데 이제 와서 수요 억제 책을 많이 썼잖아요. 이제 와서 이거를 다시 되돌리면 죽도 반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뭐 그 정책이 맞다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지금까지 뭐 정책이 거의 누가 봐도 실패한 걸로 다 인정이 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백할 것 같지는 않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음 경매시장 투자 적기. 자, 경매 투자는 어떤 시장 상황에서도 입찰가로 유연하게 대응하여 투자가 가능하다. 그랬죠? 여러분 확실히 오름세일 때는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진짜 금매가는 아니지만 금매가보다 싸게 쫓아가서 잡아야 돼요. 우리가 보통 야 경매로 저렇게 살 거면 뭐하러 사냐라고 예, 많이 비난하실 때 있어요. 좀 비싸게 낙찰받은 듯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예, 그날 시장 가서 예, 그날 부동산 중개업소 가서 잘 확인해 보면 금매가보다 조금 싸게 받았어요. 그럼 그분은 왜 그렇게 비싸게 낙찰받았냐? 상승세거든요. 근데 해필 예, 그거보다 조금 비싼 금매가 팔립니다. 그러면 텀이 확 생겨요. 싸게 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시장이 안 좋을 때는요. 아주 그냥 왕창 우리세 아주 싸게 그냥 입찰해 보세요. 그러면 돼요? 예, 됩니다. 안 들어와요. 떨어질 때 무서워서 안 들어옵니다. 진짜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찰 가격으로 굉장히 유연하게 시장에 대응하면 된다.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경매는. 다음 주택 공급 확대 일환으로 도시재생 사업, 공공의 중소규모 단지 예상. 요건 좀 조심스러운데 정부 정책하고 도시재생이 이제 서울에서는 하나도 진행이 안 됐습니다. 이게 개발 호재로 인한 토지 가격 상승,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무서워서 사실 못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이제 서울시 내에 공급이 돼야 된다는 부분이 분명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게 살살 가동이 될 거고 지금 장관님께서도 이쪽에 의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어요. 예전부터 지금 생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이 관여해서 이제 중소규모 단지가 개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청사지는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이렇게 다세대가 아마 블록형으로 단지화되는 것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사업 방식은 뭐 여러 가지를 다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어떤 사업 방식이든 간에 그래서 이제 단지화된 다세대가 나오고 주민 커뮤니티 시설도 같이 좀 들어가고 이렇게 그러면 이런 데는 어떤 데가 주로 될까요? 갑자기 지금 졸다가도 확 깨지죠? 이 얘기 들으니까. 네. 그래도 서울 시내 이제 교통이 조금 나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지역에 조금 우리가 밀어놨던 지역, 재개발이 안 되면서 좀 소외되었던 저층 주거지 이런 데가 아마 이제 많이 잡힐 거고, 그다음에 뭐 공업 지역 일부 이제 건드릴 거는 건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보니까 어때요? 노후주택도 이제 경매로 노려볼 수 있는 타이밍이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집 정말 부족하면은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하 2개 빌라 얘기하는 거예요. 지하 2개, 1층 2개, 2층 2개 이렇게 생긴 빌라들은 개발이 될 겁니다. 물론 이것도 리스크는 있어요. 한 사람이 안 판다 그러면 이게 개발이 못 됩니다. 그렇지만 가격이 많이 올라오면 새 빌라에 대한 수요가 있다면 많이 오를 거예요. 이것도. 그리고 많이 사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다음 주택 공급으로 선행했는데도 지속적인 수요 규제 정책이 예상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턴은 없을 것 같아요. 되돌리지는 않습니다. 이미 치킨 게임 소리 들었는데 이제 와서 뭐 정부가 꼭 되돌려야 될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되게 주택 쪽은 제가 좀 예민해갖고 조심스럽긴 한데 일단은 다주택자들이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어요. 사실은 세금도 무섭지만 이 대출이 규제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정리를 해보면 이제 2021년 주택경매 투자 전략 보세요. 정부의 규제 정책 그리고 시장의 시장 수요 대결해서 뭐 시장이 완성했죠. 이거 승이라고 표현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자 상승세가 일부 지속되거나 이제 강보합으로 가지 않겠냐 예측이고요. 다음 이제 보세요. 수도권의 나홀로 아파트 다세대 단타보다 2년 이상 보유 전략 이렇게 했어요. 사실 무주택자들이 이거 사갖고 2년에 수익 남기고 팔고 자기는 또 어디 갈 거냐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저도 말씀을 드리면서도 좀 아이러니해요. 근데 전세 사는 분들이 일단 하나를 사서 가격이 오르고 재미를 보신다면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자, 그래서 나홀로 아파트나 다세대 이게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그래 왔어요. 아파트가 대폭 상승을 하면 후발적으로 나홀로가 상승하고 다세대가 상승을 해왔습니다. 물론 그 상승폭이 아파트만큼 크지는 않아요. 따라왔거든요. 이 제가 작년에 유튜브에서 정책이 와락가락 하다가 수도권을 다시 규제하니까 제가 서울이 다시 오를 거다. 다시 서울을 투자할 것이다. 근데 서울은 아파트 비싸고 이미 많이 올랐고 하니까 다세대도 오를 것이다. 유튜브에서 이 얘기를 드렸거든요.
정말 잘 맞았는데 제 얘기가 아니 어떤 분들이 빌라 여러 개 갖고 있나 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되게 저는 예, 빌라 지금 갖고 있는 거 없습니다. 예, 없어요. 제가 뭘 그거 모르게 하려고 그런 말씀 드려요. 이게 그러니까 작년에도 했단 말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 나홀라 아파트 다세대 자 좋고요. 다음 수도권은 대장주보다는 예, 중용주로 대장주보다는 중용주 자, 이동 입찰 자 수도권 언제나 강력한 수요가 있으니까 너무 네 스포트라이트 받는데 예, 강남 3구나 대형 아파트 이렇게 들어가기도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이제 몇십억씩 돼가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타깃되는 거는 조금 비껴가는 게 어떻겠냐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방 도시는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대장주 왜냐하면 지방이 살짝 불안불안해요. 그러니까 결국 지자체들이 광역 단체도 그렇고요. 다들 이렇게 장밋빛으로 계획을 세우고 인구도 늘어날 거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보면 잘 안 돼요. 수도권만 계속 넘쳐납니다. 그래서 지방 도시는 바뀌어가요. 어느 지역이 좋아지면 다른 지역이 수요가 글로 빠져나가면서 기준적이 좀 떨어집니다. 이 수도권에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기본적으로 수요가 골고루 다 퍼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 도시는 그래도 대장주로 주식으로 표현하면 메인 아파트로 가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간략하게 보시면 자, 대출 규제로 인해서 서울의 주택은 높은 수익률, 그렇죠? 그리고 단기 투자는 어렵다. 무주택자나 뭐 1주택자가 갈아태우는 수요 정도로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이게 좀 큰 변화입니다. 예, 이 정책 때문에 사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기존에는 몇 주택이든 무슨 상관입니까? 그죠? 법인 통해서도 사고 다 했잖아요. 근데 뭐 엄청나게 지금 규제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꼼짝달싹 어렵고 지금 강남에 3주택 가지신 분이 하나를 어떻게 팔아서 빠져나올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 주위에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실제로는 마음속으로는 믿기지가 않죠. 막 50억, 60억을 지금 시세 상승으로 얻은 것 같은데 이게 팔아서 돈으로 들어와야 될 건데 그러니까 또 많이 가진 분은 가진 분대로 또 고민입니다. 예.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이제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다음 부동산 가격은 본질 가치와 수급에 결정된다. 이거는 맞아요. 여러분. 본질 가치는 실제로 그 부동산이 얼마의 가치가 있냐,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 것이냐 이런 측면이고요. 수급은 뭐야? 사고 파는 사람의 숫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의 주택 가치는 언제나 높습니다. 예,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 정책 효과 기대한다. 서울은 아파트가 됐든 나홀로가 됐든 빌라가 되더라도 예, 기본적으로 수요가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 공급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6월 기점으로 이제 강보합 시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6월 전에 한번 타이밍을 보시면 조금 떨어진다거나 약세를 찔 때, 이럴 때 일반 매물도 좋지만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올 거예요. 예, 이럴 때 매물로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매는요, 지금 코로나가 조금 진정이 된다는 가정하에 2, 3, 4, 5 계속 많이 나옵니다. 이건 팩트예요. 어떻게 아냐고요? 기존에 진행하려고 나왔던 물건들이 코로나 때문에 법정이 못 열렸어요. 이거 경험했잖아요. 작년에. 작년 초에 코로나 때문에 2월 달에 이럴 때 막 갑자기 쉬었거든요. 그 이후로 물건 많이 나왔습니다. 예. 자, 이번에도 똑같다. 그러니까 뭐 공무원들이 법원에서 일하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막 대폭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예, 그동안에 밀렸던 건들이 더 많이 진행될 것이다. 그러니까 경매 물건은 무조건 많아진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다음. 수급 측면에서 장기적으로는 전체적인 인구 감소로 수요 감소가 예상되나 이는 전체적인 통계다. 그렇죠? 지역별로 검토하자. 예. 서울은 그렇게 인구 빠질 일은 없을 것 같다. 요거 수급 측면에서 예, 고민을 해 보십시오. 인구가 감소한다 하더라도 내가 사는 지역이 감소하지 않으면 감소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다음 서울은 이제 4월에 시장 선거인데 이거 되게 의미가 커요. 지금까지는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규제하고 보전하는 흐름이었어요. 서울시장 자체 흐름이. 이 어느 라인이죠, 지금? 정부랑 같이, 괴를 같이 하고 있죠. 예, 그 다음, 개발이나 성장 쪽은 어느 쪽이에요? 지금 야당 쪽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지금 한동안 꽤 오랜 시간 동안 규제 보전 라인으로 지금 흘러갔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예, 부동산 시장을 보려면 요 예,
시장 선거 굉장히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요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요, 요게 이제 2040 기본 계획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왜 투자 지역 찝어주고 막 하고 어느 지역이 개발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그 근본적인 자료 다 어디서 나온 건지 아세요? 서울시에서 내놓은 그 기본 계획 가지고 우리가 투자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투자 찍어주는 강사님들이 그 자료를 만든 게 아니고요. 국가에서 만들어서 서울시에서 만들어서 배포한 자료 가지고 이렇게 좀 보완한 거예요. 네, 그런 자료입니다. 다음. 근데 그렇게 기본 계획을 쓰면 그거에 맞춰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인 거죠. 자, 다음. 나홀로 아파트 빌라. 자, 중규모 신축 강세다. 예, 중규모 아파트들. 예, 아니, 저 뭐죠? 예, 빌라 아파트들. 이런 것들 많이 나올 것이다. 빌라 추격 상승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구옥은 7, 80평 내외 세대수 적은 빌라. 이게 뭐예요? 땅 면적이 한 7, 80평이 다시 짓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40평짜리 두 개를 묶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조금 낙후된 지역이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 집이 지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동안은 정부가 못하게 한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서라도 공급되는 거를 유도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7, 80평은 굉장히 빌라 한 동 짓기 좋은 면적이다.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크면 좋아요. 더 크면 여러 호수를 지을 수 있으니까요. 다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사실은 이런 구옥이 많은 지역은 어땠어요? 예전에 무슨 개발이었죠? 우리 크게 망한 사업, 가장 크게 망한 사업 정부에서 서울시에서 했던 거. 뉴타운이죠. 대부분 사업이 안 됐죠. 예. 근데 처음부터 안 되는 사업인 거 알고 지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정치적으로. 어쨌든 그러니까 뉴타운이 사실은 재개발 지역을 여러 개 묵은 거예요. 광역적으로. 그래서 재개발이에요, 사실은. 근데 재개발은 어때요? 예, 이런 낙후된 지역 한 번에 싹 밀어내고 다시 집을 짓는 거죠. 지금 우리 정부는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예, 주민 커뮤니티 다 깨지고 예, 어려운 사람들은 다 내몰리고 예, 새로 좋은 집이 들어서고 새로운 뭘까요?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새로 들어와서 물갈이 되는 거 일명 이제 뭐 상업 쪽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지금 정부는. 예. 그래서 기존 구도심 내에서 낙후된 지역은 나름 그 지역대로 문화를 좀 살리고 이제 시설도 보완해 가면서 새로 신축도 하면서 이런 그 도시 재생의 개념으로 간 건데 지금 공급이 안 됐던 부분인데 이제는 공급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금 눈치 빠른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좀 아실 것 같습니다. 자, 됐고요. 광역 대도시 어때요? 수도권 대비 수요가 취약하다. 그러니까 인구 유입이 적고 주거 지역이 이동하니까 조심하세요. 그래서 신규 되는 개발되는 지역이나 메인 여기는 항상 그냥 대장주를 타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지방의 핵심 지역은 또 상승 이동한다. 요건 쫓아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상승 지역 따라서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코로나 경기 침체로 인해 공업도시 투자주의. 이거 제가 도시는 코를 안 할게요. 네. 이게 제조업이 어려우니까 굉장히 지금 의외로 큰 회사들도 어려워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어느 지역이 반토막 났다니까 줍줍 하러 간다, 주스러 간다 그러는데 그거 다시 반토막 날 수도 있어요. 이거 세계 경제하고 좀 물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전 세계 경제 상황을 좀 예측하고 거기에 관련된 우리나라 대형 기업들이 어떻게 될 건지 예측이 가능하신 분은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아마 그렇다고 해서 급격히 막 가격이 올라가고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의보를 한번 발령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 도시 어느 도시라고 얘기 안 할게요. 어려운 도시들이 있는데 급격히 나아지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음에 참고로 공업시설 같은 건 굉장히 지금 어려워요. 공장 경매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완전히 헐값에 또 낙찰이 안 돼가지고 계속 유찰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택은요. 사실은 주택이 되게 투자 쪽으로 매력이 있었고 경매에서도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부분인데 일단은 투자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많이 줄었죠. 투자자 자체가 그래서 다주택자들 좀 별로일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실소유자들이나 무주택 아니면 1주택 갈아타시는 분들 이런 분들 올해에 언제 타이밍 보고 6월 전에 그렇죠.
나오는 물건이나 시장 환경 보셔가지고 조금 주춤한다 싶을 때 경매 시장으로 가서 예, 조금 싸게 잡으시면 제가 보기에는 수도권은 기본적으로 펀더멘털이 있으니까 잘한 선택이 아니겠냐,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주택시장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예, 다음 시간에 상가 토지, 자, 이쪽으로 지금 넘어오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부분 더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0분 쉬었다가 예, 상가랑 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